네, 영화계 150화 2부로 넘어왔습니다. 네. 2부에선 굿타임의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니에게는 지적장애를 가진 닉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궁핍한 형제는 은행을 털게 됩니다. 네. 하지만 도주 과정에서 닉은 홀로 검거되어 구출을 수감됩니다. 네. 코니는 경찰 몰래 동생 닉을 구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지만 그 과정은 좌충우돌이고 녹록하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간략한 스토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내용 자체도 닉이 수감된 직후부터는 거의 하루 아침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렇죠.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일, 뭐 이 정도 이야기도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구조적인 측면부터 보면은 처음 씬과 마지막 씬은 닉이 출연합니다. 근데 나머지 씬에서 주축이 되는 거는 코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닉으로 시작과 끝을 맺고 코니가 끌고 가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프리 형제는 이걸 두고 닉은 이 영화의 등장인물이고 코니는 이 영화의 장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형제의 인물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시작과 끝을 맺는 닉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화 전체를 떠받치고 끌고 가는 코니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코니는 어떤 인물이냐? 일단 뉴욕 퀸즈에 사는 인물입니다. 이거 그리스계예요. 이 인물이 그리스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최근에 이주해온 인물인지 아니면은 할머니 때의 2차 대전쯤에 넘어와서 가게를 꾸린 그런 가문의 인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뉴욕 퀸즈에 흔히 있는 백인 트래시, 하층민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네. 예. 이 인물로부터 일단 이 영화가 1차적으로 아주 전형적인 반체제, 반도시, 반항영화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네. 물론 이 1차적인 측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지적해두고 싶고요. 한마디로 낙인 찍기에 불복하는 인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사회 체계 속에서 나를 쓰레기로 낙인 찍고 손가락질하고 범죄자로만 간주하려 하지만 나도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이야. 우리에게 진정성과 진실과 인간적인 휴머니틱한 마음가짐 이런 게 있어. 그 조류에 속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름부터가 주목할 만합니다. 코니. 네, 코니 니카스라는 이름이죠. 여기서 코니는 콘스탄스의 준말이에요. 콘스탄스. 네, 콘스탄스를 코니라고 애칭으로 부르는 건데 콘스탄스라는 거는 영어의 그 콘스턴스 있죠. 불변함, 항상성, 언제나 그러함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일관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코니는 항상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인물이라는 게 암시가 됩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이 영화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영화고 또 콘이라는 거는 콜라드의 약칭일 수도 있어요. 콜라드. 네, 콘스탄스 혹은 콜라드인 거죠. 근데 콜라드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대담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대담함. 네, 거침없음. 그러니까 이름에서 성격이 나오는 거죠, 캐릭터에. 그리고 니카스는 니콜라스의 약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민의 승리 혹은 승리라는 뜻이 있죠. 한마디로 이 인물은 변함없이 대담하게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죠. 네. 이 인물은 변함은 없지만 변장은 잘한다. 뭐 예를 들면은 처음에 강도짓을 벌일 때 가면을 쓰는 거. 네. 가면을 벗은 다음에 빨간색으로 얼굴에 낙인 시키니까 다시 그것을 지워내는 것.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는 환자의 보호자로 변장을 하고 머리를 또 탈색하면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시큐리티 복장을 입으면서 네. 경찰로까지 변장을 하는. 그러니까 수단 가리지 않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자신을 변장시키는 데 능한 네. 아주 사회적으로 민첩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퀸스에 사는 그리스인들이라는 게 사실 저소득층의 상징이니까 네. 뭐 이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주류 체제 그 경계짓기에 저항하고 반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을 가공하고 위장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카멜레온처럼. 그러니까 코니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외면을 바꾸는 데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주관이 뚜렷하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내면이 확립된 사람이거든. 너희가 나의 거중만을 보고서 나를 오해하는 거지. 나도 알고 보면 뭐 이런 거지. 네. 그리고 이 인물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무슨 열등감이냐면 일단 자기 처지에 대한 열등감이 있죠. 빈민이잖아. 그렇죠. 사회적으로 대접받을 것도 없고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처지니까 어떻게든 자신이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네. 그것은 닉에게도 연장이 되죠. 이 콘이라는 인물이 닉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것은
이 범죄를 성공시키면서 자신감을 얻어보자. 너도 나도 라는 목적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인물이 말하는 걸 보면은 할머니와 관계가 일단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연상이에요. 근데 이 여자친구는 또 엄마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노친내 늙은 여자들에게 시달리고 있고 이 사람들 아니면은 생존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들에게 굉장한 반발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남성성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작품 중반부에 만나는 10대 티네이저 흑인 소녀인 크리스탈이라는 여자에게 자신은 패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요. 나의 이 고민을 너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게 패것처럼 보이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남자답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고 그렇게 남들에게 여겨지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탈주하고 더 과감한 행동을 벌이고 더 모험적인 행동을 벌이는 거죠. 마치 소년들이 아빠처럼 멋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남자가 되기 위해서 깽판을 치고 다니는 것처럼 마치 뭐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 게 멋있어 보이니까 피는 그쵸. 것처럼 그러니까 어린애의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런 인물이 마냥 부당하게만 행동하냐면 그건 아니고 나름의 또 진정성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 사람을 배척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건 맞거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전형적인 반체제 영화, 반도시 영화, 반사회 영화, 그리고 저항 영화, 반항 영화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전형적인 것처럼 보였던 이 난삽하고 거친 아웃사이더들의 영화는 작품이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핵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콘이라는 인물은 개새끼가 맞아요.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개라고 말합니다. 네. 코니가 크리스탈의 집에 있을 때 크리스탈과 함께 뉴스를 시청하면서 개 이야기를 해요. 뉴스에서 마침 개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쵸. 그걸 보고 크리스탈이 개가 너무 이쁘다고 나는 개가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코니가 나는 개야. 그러니까 개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이 개는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코니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코리의 집에 갔을 때 이때도 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개와 코니가 교감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코니가 시큐리티 가드 집에 침투하게 되잖아요. 그 열쇠를 얻어가지고 그쵸. 그때도 그 집에는 개가 있고 코니와 애정을 나누고 코니 입장에 대변합니다. 마치 코니의 분신인 것처럼. 그쵸. 여기서 쉽게 유추할 수 있죠. 개 같은 인생, 개새끼. 그리고 이 코니는 개새끼라고 불릴 수밖에 없어요. 딴에는 명분이 있죠.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 없고 의리를 지킬 수 없어. 인간의 정리 같은 거를 내가 안고 갈 수 없고 일모도원 도액역시라고 갈 길은 멀고 나는 저물었는데 순리와 영리를 가리지 않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인물이죠. 그러면서 자신과 꽤 유대감을 쌓았던 크리스탈의 헌신짝처럼 배반하기도 합니다. 뭐 개새끼가 맞는 거죠. 자기 딴에는 자기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클로즈업으로 이입시켜주는 그런 장면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하이앵글로 코니를 비춰주는 그 씬들을 주목하다 보면은 이 코니가 단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클로즈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이앵글로 도시 상층에서 뉴욕시의 신처럼 카메라가 코니를 비춰줍니다. 코니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도보로 도주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될 때 모두 하이앵글로 비춰주죠. 그쵸.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면 코니에게 감정이입할 수도 있지만 한 발짝만 멀어져도 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병신 짓거리다 라는 거를 명백히 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이 코니의 목표는 닉을 성장시키고 닉을 정상화시키고 닉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가꾸고 닉을 위해서라고 결국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닉의 목표는 코니의 목표와 전혀 상이하다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닉은 아예 목표라는 게 없는 사람이고 그냥 코니에 끌려가는 것 뿐이거든요. 그거를 코니가 나는 동생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포장할 뿐이고 그쵸. 사실은 동생을 억압하고 있는 거죠. 이 코니라는 인물이. 바꿔 말하면은 코니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와 동생이 하나 되어 의기투합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허용만 해주면은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코니 본인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생 닉을 억압하고 있는 거죠. 이 점에서 종래의 반사회 영화들과는 맥락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킹 온 헤븐스 도어 같은 영화가 대표적이죠. 이런 거 보면은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루저 아웃사이더 두 명이 긴밀한 유대감을 쌓고서 남들이 뭐라든 우리만은 진실들, 우리 스스로에겐 떳떳해 라는 관념을 가지고 비참한 최후긴 하지만 어쨌든 낭만적으로 죽게 되는 그쵸.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럴 수가 없는 영화예요. 왜냐? 코니의 모든 행동들은 사회에 저항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던 그런 행동들은 사실 제대로 겨냥하고 있는 지점이 없었던 거죠. 관역을 벗어난 화살인 거고. 그 점에서 종래 반사회, 반학 영화들과는 구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코니를 중심으로 영화 전체를 스케치해본 거였는데요. 네. 그럼 닉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닉은 어떤 인물인가? 닉은 물론 중간중간 등장하긴 하지만 결국 중점적으로 제시되는 장면은 오프닝 시퀀스와 엔딩 시퀀스 두 시퀀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두 장면에서 관객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죠. 네. 하지만 암시는 되어 있습니다. 오프닝 시퀀스를 먼저 살펴보면은 닉은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는 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 식으로 닉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명확한 언어가 아니라 마치 시적인 진술처럼. 정신과 의사는 닉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래에서 부하기 전에는 닭을 세지 말아라는 격언이 있는데 너는 이 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닉에게 묻죠. 그러니까 닉은 닭을 세면 안 되는 거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닉이 사회적인 경계선을 분별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부하기 전에는 닭을 세지 말라는 말은 닭을 셀 수도 있어. 근데 아래에서 부하기 전에는 세면 안 돼. 라는 구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조건을 짓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위장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면을 써야 되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 문장인 거죠. 근데 닉은 그걸 구별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그냥 덩어리째 다가오는 세상인 거거든.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뭘 원하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고양이와 생쥐라는 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정신과 의사가 또 묻습니다. 그럼 닉은 서로 싫어하죠?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도 암시가 되죠. 이 영화 전체가 고양이와 쥐의 스토리라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회와 코니의 관계가 고양이와 쥐이기도 하지만 코니와 닉의 관계가 또 고양이와 쥐예요. 모든 인물들의 관계를 사실 고양이와 쥐로 대비를 시킬 수 있죠. 모든 인물들은 나름대로 대화를 추구하고 상호 이해를 구하려 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바라보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대화에 모두 실패합니다. 오로지 고양이와 쥐로서만 존재하죠. 영화 전체 테마를 잘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닉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형상화되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영화에서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로는 유리벽이 있습니다. 유리벽. 예. 이 영화에는 굉장히 많은 창구가 나와요. 창이 나오고 처음에 이 닉과 코니 형제가 은행을 털러 갔을 때 은행 직원과 창구를 통해 마주치죠. 그렇죠. 근데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이에요. 중간에 플라스틱 혹은 유리창 같은 것으로 막혀 있고 메모만으로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은 불완전하죠, 매우. 그 자체로도 굉장히 많은 위험을 갖고 있고 의사소통에 노이즈가 발생하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소통을 비웃습니다. 은행 강도인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런 병신들이 있나? 라고 말하는 듯 하죠. 그리고 이 유리창은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반복돼서 등장하죠. 일단 코니와 닉이 도망칠 때 유리벽이 등장합니다. 문이죠. 코니는 그것을 영리하게 피해서 달아나지만 닉은 유리벽이 뭔지 모르고 꼬라박지로 합니다. 그렇죠. 스피릿으로. 네. 그래서 체포되는 거죠. 유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세상과 닉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부딪히는 것밖에 없다는 식으로 피를 흘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대화할 방법이 없다는 것 마냥. 이것은 코니도 마찬가지죠. 코니가 세상과 대화하는 방법은 어떤 식이냐. 경비원의 얼굴을 손으로 개작사를 내고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이 피라는 소재는 그리고 닉이 교도소에서 싸움을 할 때 발생하기도 하고 강도질을 하면서 돈가방 대시백이라고 하죠. 붉은 분말이 마치 피처럼 얼굴에 묻잖아. 그쵸. 그런 걸 통해서 피가 계속 보이기도 하죠. 이 인물들은 대화가 아니라 피로만 주먹으로만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코니와 닉의 관계이기도 하죠. 이 두 사람이 혈연이잖아요. 그쵸. 피죠, 이것도. 이 피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 인물들의 소통 불가능성이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닉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할 때 고양이와 쥐라는 테마를 이야기한 이유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태인 보석상을 찾아갈 때도 창구를 통해서 코니가 대화를 하죠. 그러네요. 유리창이 거기도 있고 감옥에도 창살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이지 않는 유리창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유리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리벽이라는 노래도 있죠. 유리벽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명백히 경계가 있는 그게 이 사회고 사회 이전의 인간들 사이의 관계라는 거죠. 고양이와 쥐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전화기. 이 영화에서는 전화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하고 코니의 여자친구인 코리도 인스타그램으로 관광지를 확인하고 이럽니다. 전화기는 사실 소통을 위한 도구죠. 세상에 대한 또 하나의 유리창이고 근데 오히려 그 전화기를 통해서 소통은 단절됩니다. 이 영화에서 전화기를 통해서 진행되는 대화 중에서 제대로 실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코니가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여자친구인 코리를 끌고 보석상에게 왔을 때도 불현듯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카드를 무효화시켰다는 그쵸. 전화죠. 그리고 그 보석상에게 가기 전까지 차량으로 택시로 코니와 여자친구가 이동하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관광지를 검색하고 있는데 코니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발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 내 진정성을 알아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기가 두 사람의 소통을 가로막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전화기를 소재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대화가 크리스탈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대사입니다. 크리스탈의 집에서 크리스탈의 할머니와 크리스탈이 싸우죠. Put your phone down. 모든 게 전화기 때문에 말썽이고 날 봐줘야 된다고. 근데 그 직후에 크리스탈은 코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화기는 나랑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쓰든 내 알 바 아니라고. 전화기 알아서 쓰라고. 그런 식으로 전화기는 이 영화에서 또 하나의 유리창으로 기능하는 거죠. 유리벽이고. 후반부에도 한번 등장하죠. LSD를 판매하려고 그쵸. 전화를 하라고. 네. 근데 막상 LSD를 사러 온 사람이 돈을 제대로 들고 오지 않네. 그렇죠. 그 사람이 칼리프죠. 아마도 이집트계 화이트 트래시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칼리프라는 말 자체가 이슬람 지도자잖아. 종교 지도자고. 말하자면은 소통 불가능한 존재인 거지. 전화로부터 소통 불가능한 존재한테. 예. 네. 근데 전화만 있는 게 아니고 유리창은 또 TV라는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이 영화에서는 TV 보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러네요. TV에서는 닉과 코니 형제의 범죄를 계속 보여주기도 하고 경찰이 범죄자를 무자비하게 단속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투견이 오남용되는 장면도 보여줍니다. 걔들끼리 신나게 치고받는 마치 고양이와 쥐처럼. 그리고 이 TV는 또 뭐랑 연결이 되느냐, 어드벤처랜드라는 놀이공원, 거기 보면은 이 시큐리티 가드가 모니터와 카메라로 이 모든 걸 관찰하고 있어요. 마치 TV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발달시킨 이런저런 기기들, 현대 문명들, 모니터, 스마트폰, SNS, 카메라, TV 이런 것들 등등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속박하는 유리창이고 우리 자신을 감시하는 사회의 시선이라는 거죠. 코니와 닉이라는 이중 어각 구조를 지탱하는 근간이기도 하고, 마치 창살처럼. 그런 식으로 소통을 상징하는 소재들이 되려 차벽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고양이와 쥐라는 메타포가 구체화가 됩니다. 그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과 소통하게끔 만들어주는 유리벽이기 때문에 네. 절대 깨트리면 안 되는데 그치. 이 멍청한 닉은 그걸 깨트려버리는 순간 잡혀버리는 거잖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다시 닉의 개성으로 돌아와서 원래 고양이와 쥐 이야기 하던 거였으니까 닉에게 정신과 의사가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소금과 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 라고 합니다. 근데 닉이 불현듯 눈물을 흘리죠. 그쵸. 이 눈물은 아주 간단한 거죠. 소금과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다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바닷물은 소금물이죠. 눈물이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 그리스계 형제들을 상징하기도 하죠. 바다를 건너온 인물들이잖아. 그리고 이 퀸즈라는 땅 자체가 해안에 면하고 있고 뉴욕이라는 시티 자체가 바닷가를 면하고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이 그리스계 뉴욕 거주자들은 바다를 건너와서 바다를 눈에서 흘리고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가위와 프라이팬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네. 정신과 의사가 가위와 프라이팬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니라고 묻죠. 이때 닉은 할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위와 프라이팬 둘 다 할머니가 나와 싸웠을 때 쓴 소재들이다. 도구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진술들을 듣고 있으면은 정확히 닉의 심리 상태가 가늠되진 않지만 닉이 어떤 상태에 있는 인물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이것이 영화 전체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영화 전체에 어떤 식으로 포섭이 되는지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위 같은 소재만 하더라도 나중에 닉의 형인 코니가 재탄을 하거든요. 이 시큐리티 가드의 얼굴을 곤죽을 만들고 와서 자신의 동업자인 레이의 손목에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가위를 씁니다.
그런 식으로 가위가 재탕이 되죠. 이 가위는 말하자면 코니의 맥락에서는 사회에 저항하는, 사회에 반항하는 수단인 거죠. 하지만 닉에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자체는 나에게 폭력 그 자체고 고양이와주의 자체고 막막한 망망대해일 뿐이고 그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인물인 거죠. 이것이 엔딩 시퀀스로도 바로 이어집니다. 엔딩 시퀀스 가면 닉이 레크리에이션 스쿨에 있죠. 심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쵸. 거기엔 닉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자들 혹은 환자들도 있고 거기서 심리 치료 비슷한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 장소에는 가상의 경계선이 있고 내가 지금부터 질문을 이거저거 줄 테니까 이 질문에 자기가 해당된다 싶으면 경계선을 넘어가세요. 아니면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모두 당신의 선택입니다. 라고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닉은 경계선을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가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카메라가 그걸 아예 비춰주지 않기도 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닉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경계선을 넘으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고 사실 경계선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고 경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 나름대로의 사려와 계략이 필요한 거지. 마치 코니가 잔머리 굴리듯이. 근데 닉은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 이 세상은 그냥 나에게 덩어리째 다가오는 것일 뿐이고 구별을 지을 수 없는 거란 말이야. 닭을 세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인물인데 상담사는 계속 경계선을 넘을지 말지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결정을 해야 되는지 닉은 납득하지 못하지만 이 점에서 이 영화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타 반항 영화들과 구분이 되죠. 반항 영화들 보면은 결말이 어떻게 가든 간에 그들의 반란이 실패로 끝났든 해방으로 끝났든 간에 이 인물들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이 있죠. 근데 닉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확신을 강요하는 사람들만 세상에 넘쳐날 뿐이고 너 자신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많을 뿐이고 진짜 자신의 심리, 내밀한 감정에 대해서 주목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것은 오롯이 닉에게만 부과되어 있는 책임인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마치 경찰들이 실제 범죄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코니가 아닌 시큐리티 가드를 잡아가고 크리스탈을 잡아가듯이 개성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 사회의 보편 룰, 객관적인 태도, 가치 이런 것들이 중요할 뿐이지 닉 같은 개인의 감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 세상에서 닉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점에서 이 영화는 순환론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는 영화고 뺑뺑이 도는 영화고 열심히 뛰지만 제자리 걸음밖에 못하고 그쵸. 그런 점에서 교훈으로 끝나는 영화가 아니라 방황으로 끝나는 영화고 그것이 이 영화에 고유한 감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들으면서 생각하지 못한 지점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줘서 감탄하면서 들었네요. 저도 확실히 두 사람의 온도차를 느끼면서 잘못 생각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음에 닉이 대답을 주저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 친구는 문제가 있구나. 정신적으로 정상은 아니네. 라는 생각을 의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자른 인물이죠, 사실. 모자른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득달같이 코니가 나타나서 이런 검사하지 말라고 그러고 형이니까 자기 동생을 사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펼치죠. 반항을 하죠. 그렇죠. 반항을 펼치죠. 그러면서 실수 때문에 결국 닉이 잡혀 들어가게 되고 영화의 중점은 코니로 오게 되는데 코니가 보여준 행동을 보면 정상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되게 장르물의 영화를 봤을 때 느끼고 싶어하는 쾌감들 있잖아요. 서스펜스라든지 스릴. 범죄 스릴러의 주인공이죠. 그렇죠.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선 아, 저 사람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색깔을 잘 변화시키면서 상황을 잘 타게 하려고 하는구나. 장르물의 주인공으로 참 걸맞네. 그러고 영화를 굉장히 즐기면서 보다가 마무리쯤 오니까 그냥 잡혀버려요. 무기력하게. 그러고 나서 닉이 치료를 받는 듯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 지금 뭐가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처음에는 닉 보고 모자라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게 즐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보통 사람의 행동을 하지 못할 때 아, 저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코니 행동을 보고 정상인보다 더 기발한 방법으로 상황을 타개해 나갈 때 저 사람은 영화 인물로서 적합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잘못한 건 코니일 뿐이야. 근데 우리가 느끼는 쾌감은 코니로부터 얻을 뿐이고 닉한테는 모자라다고 낮게 취급을 한다는 거지. 그런 게 참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쾌감을 느낄 지점이 거기가 아니었구나. 약간 숙연해지는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의 카메라에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카메라는 억압의 도구입니다. 시큐리티 가드가 놀이공원을 감시하는 도구죠. 그리고 TV와 모니터와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서 이 사회 전체를 감시하는 시스템의 감금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영화의 촬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거든. 촬영도 카메라로 하는 거잖아. 그럼 이 카메라는 공범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이 카메라는 공범자의 역할을 합니다. 핸드쉐이킹 해주잖아. 그쵸. 마치 이 영화는 장르 영화라는 것처럼 이 쾌감을 즐기고 스릴러에 흠뻑 빠져보라는 것처럼. 그리고 클로즈업도 엄청 많이 해줘. 우리는 이 인물의 감정이입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이앵글로 빠져버린단 말이야. 얘 잡혀가는 거 보라고 마치 놀리는 거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 범죄에 공모했던 카메라가 마치 작품 내에 등장했던 모니터와 핸드폰과 TV와 카메라와 똑같은 억압적인 기능을 했던 카메라가 어떤 식으로 정상화되느냐. 이게 결국은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정상화된다는 거지. 닉이라는 인물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영화 보다 보면 놀이동산에서 동업자가 잡혀서 카메라를 통해서 코니가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코니가 그 시큐리티를 때려잡는 걸 보면서 잘 됐다고 이제 빨리 나 구해주러 오라고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근데 사실 동업자의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기도 한 거죠. 영화를 보면서 그들의 행동, 그들의 범죄 행각을 감시하는 게 우리이기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인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런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 동업자인 레이가 또 중요한 게 이 인물은 코니가 닉이라고 착각하였던 인물이죠. 신원을 그렇죠. 오인했던 인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인물은 사실은 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코니는 계속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잖아. 이건 동생을 위한 일이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 레이는 고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엔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인생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벌여요. 네가 그렇게 해봐야 잘 될 것 같냐? 너가 평생 번 돈보다 2년 동안 훨씬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레이가 그렇게 비웃으면 코니도 그에 반박을 하죠. 너는 진짜 인생이 뭔지 모른다고. 근데 코니가 그런 식으로 레이하고 논쟁을 해봐야 결국은 답 안 나오는 이야기잖아. 루저들끼리의 손가락질일 뿐이고. 그렇죠. 그리고 레이의 자리에 사실 닉이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섬뜩해지는 거지. 이 두 인물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코니는 닉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행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긍정을 위해서 자기 확신을 위해서 패것같이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 남자로서의 자부심을 위해서 이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 레이라는 인물이 닉과 혼동됐다는 거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닉과 함께 코니가 써나갔어야 될 서사인데 다른 인물로 위장했을 뿐이다. 가면을 썼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나도 스미스가 지금 얘기한 거랑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난 사실 저게 다른 인물이 아니라 닉인데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자아가 깨어난 건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특이한 게 은행 털이를 다짜고짜 하거든요. 그 동기가 사실 나오지는 않아요. 그 동기가 나오지 않고 닉이 은행 털 때문에 잡혀서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모험이잖아. 근데 그치. 사실 중요한 은행 털이를 왜 했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동기가 확실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중인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워지는 거야. 모자란 닉 그리고 굉장히 약삭빠르고 범죄에 능한 닉이 있으면 범죄에 능한 닉이 콘이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것을 약속했고 그것을 멍청한 닉이 기억을 했다가 범죄를 일으킨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어차피 내 망상일 뿐이니까. 여튼 그 자리에 닉이 있었다고 해도 결론에 다다르는 것은 끝이 없는 구덩이이기 때문에 계속 파내려갈 뿐이지 끝에 도달하는 결과는 같았겠죠. 그 점에서 닉과 코니의 대조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대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와 닉의 상담이 예기치 않게 종료되고 코니가 닉을 강도질로 끌고 들어갈 때 그리고 그 강도질을 수행할 때 여러 가지 서로의 대화가 나와요. 어떤 식의 대화가 있냐면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대화로는 라텍스 가면은 닉이 벗는 장면 그 장면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닉이 It's not coming off 코니 help I can breathe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가면이 안 벗겨져가지고 내가 숨을 못 쉬겠다고 도와달라고. 그렇죠. 굉장히 단순한 대화지만 닉이 어떤 인물인지 드러나죠. 닉은
숨을 쉴 수가 없는 인물이고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할 수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쵸. 오로지 코니에 의지하고 있고. 그건 또 뒤에 또 이어서 상황이 나오죠. 경찰이랑 얘기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범죄자가 아닌 척하는 가면을 쓰라고 했는데 그 잠깐을 못 참고 도망을 가니까 잡혀버리게 되죠. 그쵸. 달아나 버리죠. 네. 그게 가만히 응대했으면 안 잡힐 상황인데 그런 가면을 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무슨 대화가 또 있냐면은 대식백 때문에 붉은 분말이 온 얼굴에 다 뒤덮이잖아요. 코니와 닉의 얼굴에. 그때 닉이 My face is burning이라고 합니다. 내 얼굴이 불타고 있다고. 근데 코니는 Your face isn't burning이라고 얘기해요. 네 얼굴 안 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대조가 되는 거죠. 닉은 얼굴이 지금 불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맨 얼굴을 어떻게 노출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인 거야. 맨 얼굴로 사회를 바라보면 얼굴이 타는 것 같은 사람인 거지. 근데 코니는 그거를 바보 취급하는 거지. 아니 왜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치. 얼굴이 왜 타냐고. 세상은 그냥 정면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고 유리창을 피해서 도망가면 되는 거고 경찰은 야부리 털면 되는 거라고. 그치. 언제든지 우리는 위장할 수 있고 얼굴을 노출하는 게 두려울 게 없다고.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의 대조가 굉장히 굳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두 사람이 그렇게 범죄를 마치고 도미노 피자로 도망갑니다. 얼굴에 있는 분말이 씻어내죠. 근데 이때 닉이 뭐라고 하냐면은 토할 것 같다고. 근데 코니는 그걸 부정하죠. 아니 너 토 안 해. 빨리빨리 처리하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닉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 그리고 반항영화적인 클리셰 이런 거에 토할 것 같은 거죠. 역겨운 상황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코니는 아니 이건 장르물이야. 왜 토하려 그래? 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두 사람의 대조가 또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평범한 대화 같지만 형제간에 있을 법한 대화 같지만 핵심을 찌르고 있다는 거. 이 영화가 어떤 균열을 보이고 있으며 무엇을 진짜로 지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닉의 말은 진짜로 토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숨막힐 것 같고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토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너 토 안 해라고 생뚱맞는 소리를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때 화상시장만 보면 닉의 성격이 고스란히 나오는 게 야 얼굴 닦아라고 했더니 변기에 있는 물로 빨리 닦잖아요. 이것도 달걀에서 닭이 부화하기 전에 닭을 세지 마시오 였나?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굴 닦으라고 했을 때 뭐 옆에 진흙이 있으면 진흙으로라도 닦을 사람이야. 진흙으로 닦으면 안 된다는 건 사회적인 합의가 이미 돼 있는 거고 변기물은 더러우니까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게 사회적인 합의가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없고 그냥 닦으면 되는 거지. 조식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두 형제가 억압하는 사회적인 규칙, 우리 모두의 상식이란 게 있는 거고 코니는 그것을 읽고 어떤 때는 자기에 맞게 이용하고 어떤 때는 배척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이고 닉은 그 이전 단계지. 교실 속에서 병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지위를 가져야 되고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고 어떤 욕망을 품어야 되는가 조차도 잘 모르는. 사실은 그게 근데 우리의 디폴트 값이 아니냐는 거지. 왜냐하면은 우리의 모든 욕망이나 지향이나 목표라는 게 어찌 보면 세상이 빚어준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 그쵸.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상담사는 경계선을 넘고 말고는 네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주입이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 영화의 아다리가 여러 가지 맞는 거고. 재밌던 것 중에 하나가 트렌드를 굉장히 잘 반영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디자인 트렌드는 복고풍이거든요. 레트로. 요즘 가장 유행하는 디자인 소재 중 하나가 네온이기도 하고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가 재개봉을 할 때 힘을 실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블레이드 러너라고 했을 때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그 디자인들이잖아요. 음악이랄지. 그게 다시 차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색감이랄지 그런 것들. 그치. 대표 주자가 문라이터였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문라이터에서는 내가 이 색깔을 써서 너네한테 이런 의미를 전달할 거야 라고 하는 연출적인 부분이 가미되어 있는 자기적인 설정들이 있었다는 조식적이지. 그런 생각이 무슨 색은 무슨 의미, 무슨 색은 무슨 의미. 마치 중고등학교 수능 문제집 같은. 그냥 내가 이 뜻을 담아서 이 색깔을 낼게. 참 이쁘지 않니? 이렇게 쉽게 던져주는 감이 있었다면 소나기스러운. 네. 이 영화는 색감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놀이동산에서 기계가 온 돼서 작동하면서 펼쳐지는 휘황찬란한 색깔들 있잖아요. 그리고 돈이 숨겨져 있는 그 유령의 집 같은 곳에 색깔을 받는 거 보면은 그냥 그 자체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 풍겨주는 굉장히 레트로하고 싸구려하고 빈티지, 네, 빈티지하고 트래시한 문화들, 하층민의 문화들이랑 뉴욕 퀸즈 문화 네,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 때문에 감탄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음악을 들으면서는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장르물에도 딱 들어맞는 음악인데 정말 마지막에 나왔던 음악은 굉장히 숙연하게 만들기도 하고 마지막에 나왔던 음악에서 그 전까지의 음악과 차별화가 되지. 네. 온도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주기도 했고 저는 너무 칭찬하고 싶은 게 전자음을 이렇게 안 촌스럽게 영화 내내 때려박듯이 나왔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신나게 그치. 들을 수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 한국 예능과 대비되지. 네, 맨날 이디오테인만 틀어주고. 네. 그러면서 블레이드 러너가 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블레이드 러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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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음악 타이틀 그 테마 음악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이번 2049에서 거의 재탕하듯이 마지막쯤에 다시 가져오잖아. 난 블레이드 러너에서 바랬던 음악과 장르적인 색깔의 차용이 굿타임처럼 발현되기 원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대만족을 해서 내용을 보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 시각적인 즐거움과 귀까지 즐거움이 너무나도 한꺼번에 와가지고 굉장히 호강했습니다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을 그럼에도 짚고 싶은데 화면비가 4:3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라면 레트로 분위기를 좀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답답함이랄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코니가 행동을 하긴 하지만 이게 화면이 넓음으로써 이 행동이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있고 이 인물이 너무 베테랑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화면비부터 멋있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너무 척척박사야. 그 동업자랑도 한마디 두마디 통해서 서로 척하면 척이야. 차라리 화면비라도 좁았으면은 정보 같은 것들이 차단이 되면서 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겠구나 라고 의뢰짐작하고 그런 것들을 넘어가 줄 수 있는 눈 감아줄 수 있는 영리한 방법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화면이 다 보여주니까 이거는 사람의 심리도 보이지만 다 보이는 거야. 감춰질 게 없어. 이 사람이 어떤 트릭으로 어떤 해결 방법으로 이 상황들을 타개해 나갈지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가 내 눈에 다 보이는 거야. 차라리 난 좀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런 것 때문에 화면비가 좁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동업자와의 에피소드가 급전개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갑자기 동업자의 과거가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자기가 이 병원에 오게 됐는지와 이 사람의 비자금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바로 알려주잖아요. 시점이 갑자기 이 사람 시점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쉽게 처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전개하려다 보니까 척하면 척이지 당연히 알아들어 같은 범죄자잖아 같은 무례이니까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 장면은 환각이라고 처리하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긴 하지. 근데 그 환각이 전면에 나올 이유는 없잖아. 이렇게 뭐 흐릿하게 뭐 이렇게 막 회상처럼 막 이렇게 오버레이 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너무 단편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좀... 관객에 대한 트릭이라고 볼 수 있지. 사실은 리얼한 상황이 아니라 모두 다 관념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 네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게 사실은 네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냐 뭐 이런. 그리고 어찌 보면은 콘이라는 인물 자체가 네게 환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작품의 첫 시퀀스와 엔딩 시퀀스 말고 모조리 다 환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시퀀스와 마지막 시퀀스를 빼면 모두 환각이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러면 아다리가 맞는 게 그러면은 작품의 전개 전체의 그 난삽함과 거침없고 대담한 그런 모든 측면들을 다 그냥 상상 따위라고 치부할 수 있긴 하거든. 그거를 직접적으로 던져주는 단서가 있었으면 확실하게 그렇게 해석하겠는데 그거는 사실 뭐 말할 여지가 있는 거지 필요성은 없으니까 사실. 네. 그리고 사실 레이와의 에피소드에서 그 플래시백 장면이 굉장히 어설프지. 레이가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운전하고 있는 닉에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때 플래시백을 쓴단 말이야. 아주 조악하게. 이 화자 컨트롤도 잘 안 되지. 갑자기 뜬금없이 난데없이 플래시백이 펼쳐지니까 레이라는 인물이 난입해서 그치. 이런 플래시백이 있다 라고 때려박는 거 아니야.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황당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플래시백이 무언가 필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레이라는 인물이 왜 여기 있는가 자기 사연 짓거리는 뭐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역시도 뭐 이 모든 게 환각이었다라는 가설을 채용하면은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긴 하지. 그것과 이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가 쉽게 처리된다는 감이 없진 않아요. 카드를 긁기 위해 나타났던 코니. 그 여인의 행동이 너무 무기력하다. 코니한테 끌려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크리스탈의 할머니 행동하는 걸 보면은 저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들으라는 듯이 수면제 먹고 잘 거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위험하지 않나? 너무 좀 쉽게 방을 내어주는 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약간 납득되지 않는 면이 있었고
크리스탈 경우에는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이용망당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허수아비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풀어내잖아요. 의심 한번 할 뻔하는데 의심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연행 될 때 아니 사실은 저 사람이 개새끼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발버둥 한번 칠 수 있잖아. 그 시큐리티처럼. 근데 희생양 마냥 마치 고양이랑 쥐도 아니고 고양이와 생선 같은 느낌의 말도 못하는 어패류 같아서 그러니까 여성을 어떻게 다루는 게 불만이다 그렇다기보다는 캐릭터한테 너무 신경을 안 써줬다라는 감이 좀 있죠. 그치. 그게 문제지 사실. 이 영화 자체가 여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코니에게 분명한 단죄를 하거든. 하이앵글로 도주하는 걸 조롱하면서 그 점에서 이 인물이 개새끼라는 건 명확히 지정이 된 거고 그 점에서 뭐 여성 인물들이 코니에게 농락당하거나 끌려간 것 자체는 정당화가 되긴 하지. 근데 그 인물들 자체를 처리한 방식이 굉장히 아니랬지. 그래서 서사에 있어서 개연성은 있고 그럴 법하지만 감독이 이거는 넘어가죠. 장르물이잖아. 이런 너스레를 떠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영화는 결국은 형식이나 묘사보다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고급 예술을 지향한다거나 혹은 철저한 퀄리티를 추구하는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이걸 펼치는 방법론은 조악하더라도 내용 보고 따라가자. 내용이 다 말이 된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전달하려는 이야기 알맹이를 좀 봐줘라 라는 것 플러스 인물의 감정을 봐줘라 라는 감성적이고 우격다짐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고 그 점에서 인디 영화인 거지. 중립적인 의미에서.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터슨은 고급 예술이거든. 패터슨도 인디 영화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짐 자무시 자체가 영화판에서 워낙 네임드고 그쵸. 이미 경력이 엄청 오래 쌓인 인물이고 비평적인 위치가 확립된 데다가 작품 자체도 굉장히 형식적이야. 이게 향유하는 사람이 적다고 인디가 아니라는 거지. 그쵸. 근데 이 영화는 철저하게 인디지. 거칠고 투박하고 형식적으로 조악하고 묘사의 완벽함 이런 걸 지향하지 않고 결함 없음, 내적 완결성 이런 건 떨어지지만 알맹이를 전달하는 데 우선하는 그리고 작품 자체의 진정성에 관객들이 호흡하기를 원하는 뭐 그런 영화라는 점에서 명확히 인디 영화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아 근데 형식적으로 조악한 것 같지는 않고 나름의 짜임새가 있으니까. 아 근데 뭐 말이 안 되는 부분은 많잖아 사실. 아 뭐 카메라도 사실 좀 과시적인 측면이 있잖아. 이게 그쵸. 정확하게 섬세하게 컨트롤되었다기보다는 우리는 인디니까 막 나갈 거야 이런 게 좀 있잖아. 그쵸. 대놓고. 물론 그 와중에서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도발적이고 대담한 시도다라고 말할 건 있지만 그만큼 정도가 넘치는 게 좀 있는 거지. 그 점에서 인디스럽다. 좋은 측면에서는 나쁜 측면에서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네, 길게 좀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거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면서 봐도 꽤 재밌고 저렴하지 않겠구나 그런 감성으로 봤어요. 보면서 스미스가 닉과 코니의 관계 이야기를 했을 때 디테일한 면까지 짚어줘서 되게 공감 많이 했는데 유리창, 카메라, 스마트폰, TV 그리고 닉이 유리창과 소통하지 못하고 유리창을 깨버리는 순간 잡혀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알맹이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든 기분이라 마냥 관객으로서 즐겁게 보진 못했고 그렇다고 온도차가 이렇게 격하게 다른 두 사람한테 같은 복지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 딱 봐도 이거는 이 사람이 너무 다른데 그냥 뭐 최저임금 올려주면 끝나?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정서적인 케어가 달라. 치유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정말 온도차가 다른 사람이고 너무나도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한 명 한 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또 한 번 사물을 보는 시야가 디테일하고 달라져야겠구나라는 좀 숙연함까지 얻게 된 것 같아서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일단 잡히면 쳐놓고 보겠지. 네.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장면은 결국 영화 속 두 인물을 옥죄는 것은 카메라가 이 두 사람을 프레임에 잡아놓기 때문인데 그 카메라는 유리를 통해서 이 사람을 가두게 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코니가 잡혀서 가둬지게 되는 것은 쇠창살이잖아.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 차에 잡히고 쇠창살로 가둬졌는데 처음엔 눈이 안 보여. 근데 영화가 점점 클로즈업해. 그러다 보니까 쇠창살이 점점 흐려지고 눈이 보여. 그러면은 이 사람 가두고 있는 건 카메라겠죠. 카메라 유리창이고 자기의 눈이기도 한 거지. 본인의 눈이기도 하고 그것 눈이 또 유리창이잖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관객들인 것이고. 그치. 그게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알맹이와 장르적인 쾌감과 모든 이야기가 우리한테 치환되는 것을 무게감 있게 보여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맨 마지막에 닉이 방을 선택하는
흡입하는 것과 음악과 카메라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비춰주는 그 장면이 굉장히 뒷마무리를 담백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별점 4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개봉하는 인디 영화 중에서는 최고가 아닐까? 물론 아직 2월 초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영화가 나올진 잘 모르겠고 다만 인디 영화 이상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 영화가 할 수 있는 도발적이고 대담한 시도를 했고 그걸 통해서 성취한 거는 꽤 많지만 어쩔 수 없는 미숙함이라는 건 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히 표현상의 투박함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관객들에게 공모자로서 비빌 언덕을 찾는 경향이 있다. 이건 인디 영화니까 좀 봐줘. 이거는 인디 영화니까 가벼이 넘겨도 괜찮아. 어쨌든 알맹이가 중요한 거잖아.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뻗댄다는 거지. 이게 그런 식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게 사실 이 영화의 알맹이 자체는 그렇게까지 새로운 내용은 아니거든. 세상은 우리를 가두고 우리 자신의 시선이 우리를 가두고 남들이 우리를 제약하게 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한다. 이 테마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야. 그렇죠. 이 영화가 의미를 띠는 부분은 사실 그런 알맹이 자체보다는 오프닝 시퀀스와 엔딩 시퀀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장르물로 때우고 그 사이에서 작품의 긴장과 균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의미와 심층적으로 내비치는 본질을 대비시키면서 새로움을 줬다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형식적인 측면이 이 작품에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지.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에.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만점은 아니고 인디 영화라서 어느 정도 우겨 넣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알맹이만으로 밀어붙인 영화가 아니라 형식미가 사실은 중점이 된 건데 그 형식이 완벽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거지. 인디 영화이기 때문에 커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별점은 3개 반 주고 싶고요. 말하자면은 꽉 찬 이무기인 거지. 이무기라니 너무 표현이 너무 레트로하시네요. 네. 이무기 왜? 용은 아니라는 거지. 네. 디버 생각나고 좋아요. 네. 아니 이무기는 전통적이라고 레트로가 아니다. 그러네요. 트레디셔널한. 콩쥐팥쥐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이야기라고. 트레디셔널 하시네요. 네.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정리하고 싶고요. 네. 재미있었습니다. 스미스 군의 오랜만에 열띤 해설과 장황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선택하는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영화는 굿타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